안녕하세요.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 한국경제론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익히 그동안 경제학을 배우면서 들어왔던 기초적인 사항들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책, 한국경제의 이해라고 하는 이 책에 2장을 보시면요. 1장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 2장을 보시면 경제 체제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와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의 경제 체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시장 경제 체제죠. 그 시장 경제 체제 우리나라가 시장 경제 체제를 채택한 이유가 무엇이고 그 시장 경제 체제 하에서는 어떤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지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 경제의 시스템과 관련해서 한국의 경제 체제는 시장 경제 체제라는 점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주 원론적인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미 여러분들이 숙지하고 있는 사항들이죠. 이미 원론이나 개론 시간에 경제학의 어떤 근간이라고 할까, 경제학의 기본 전제 또는 가정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이미 이제 익히 접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한번 그 리뷰를 해본다는 측면에서 어느 정도 이의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한국 경제론을 이제 배우는 첫 주이기 때문에 좀 러프하게 좀 거시적인 또는 원론적인 그런 이야기를 좀 하고 넘어가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국 경제의 그 가장 한국 경제를 감싸고 있는 가장 큰 주제라고 하면은 역시 이제 경제 체제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경제 체제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체제 이야기를 하려면 여러분들이 익히 알다시피 요 뒤에 써놨는데 희소성과 경제 문제와 경제 체제 이것이 서로 관련이 다 돼 있잖아요. 이런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이야기가 하나의 숨이 일관한 하나의 개념들입니다. 네, 개념들이고 이런 숨이 일관한 논리 구조 속에서 우리가 시장 경제 체제를 왜 배우는지, 그리고 시장 경제 체제라는 것이 무엇인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고 여러분들이 아마 익히 들어왔을 텐데, 그래서 이제 체제 문제를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여러분들이 얼개는 알겠죠. 네, 경제 문제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우리가 체제적으로 또는 시스템적으로 해결을 하기 때문에 경제 체제라고 하는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장 경제 체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여러분들 익히 잘 알고 있듯이 20세기 접어들면서 사회주의 계획 경제 체제랑 시장 경제,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가 서로 체제를 경쟁을 했던 그런 상황들이 있었고, 결국에는 시장 경제 체제를 채택한 나라들이 번영을 구가했다는 사실까지 알 수 있었고, 1991년이죠. 1991년에 이제 소련이 붕괴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면서 사회주의 계획 경제 체제에 대한 일종의 반성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제 체제의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을 수 있고 여러 학파들 간의 논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이야기, 그런 논란들의 중심에 서서 이야기를 할 때에도 결국에는 그 체제의 문제, 우리가 왜 시장 경제 체제를 채택하고 있고 왜 계획 경제 체제를 하지 않는지 그 이유 정도는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소련이 붕괴한 이후에는 결국 그 사회주의라고 하는 것은 별로 인기가 없는 체제가 됐습니다. 사회주의 경제 체제라고 하는 것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별로 선호하지 않는 그런 체제로 하고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정부의 어떤 정부 정책 또는 정부의 그 기능이 커져야 되느냐, 시장의 기능에 맡겨둬야 되느냐라고 하는 논란은 여전히 존재를 하고, 정부가 또는 국가가 많은 것을 해왔었던, 모든 것을 계획했었던 그 사회주의 계획 경제 체제라고 하는 것이 그런 측면에서, 즉 정부가 커져야 되느냐 작아져야 되느냐 요 측면에서 아직도 살아있는 문제이긴 합니다만은, 사회주의라고 하면 일단 모든 것을 정부나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은 인기가 없는 그런 논란입니다. 그런 어떤 논쟁 지점이다라고, 어, 그런 체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한번 경제 체제의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혹시나 여러분들이 뭐 경제학을 배웠겠지만, 혹시 이런 그 경제 체제 문제라고 하는 것의 맥락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혹시 이런 그 수미일관한 체계로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을, 뭐 여러분들은 그 경제를 고등학교, 뭐 중학교 때부터 배우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배울 때마다 저 이야기를 맨 먼저 하게 되죠. 네, 맨 먼저 하게 되고, 그 논의를 여러 번 들어왔을 텐데, 어, 혹시 아직까지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으니까, 혹시 그러신 분은 지금 들어서 이해를 하시면 되고, 익히 들어오셨던 분들은 그동안 알고 있는 내용을 다시 한번 리뷰를 한다, 또는 제 관점에서 한번 이해를 하려고 노력한다라고 이제 한번 생각을 하시고, 첫 시간, 첫 주 강의를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경제학의 기본 전제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이 세 가지 개념은 사실은 모든 학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전제 내지는 가정이 있죠. 네, 수학에서 말하는 공리. 일단 너무나 자명해서 일단 가정하고 들어가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뭐 이게 자명한 것이냐, 너무나도 자명한 것이냐라고 물으면 할 말이 없습니다만은, 일단 경제학의 얼개를 구성하기 위해서 반드시 가정되어야 되고 전제되어야 되는 개념 중에 가장 기초적인 개념이 희소성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저 뒤에 적어놨지만, 이 희소성이라고 하는 개념은 이 세계관이에요. 경제학이 상정하고 있는 세계관입니다. 세계는 희소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계는 천국도 아니고, 기독교에서 말하는 에덴 동산도 아니고, 풍요로운 세상도 아니고, 그야말로 부족하다. 네. 그야말로 부족한 상태다라고 하는 것이 희소성의 뜻이고, 경제학이 상정하는 세계관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희소성이라고 하는 것이 경제에, 우리가 인간이 경제 생활을 할 때 반드시 이 세계가 어떤지를, 이 희소성이라는 개념에 부합하도록 세계가 구성되어 있다고 가정합니다. 인간은 희소한 세계에 살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보실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희소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개념 정의상 이렇습니다. 욕망과 자원이 있습니다. 이 욕망이 경제학에서 말하는 그 목적이에요. 네. 목적이고, 이 목적, 즉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것이 자원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게 이제 목적을 충족시킬 수 있는 수단입니다. 네. 그래서 욕망과 자원이 있습니다. 네. 욕망을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는 자원이 필요하겠죠. 네. 그 수단인 자원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경제학에서 인간들은 욕망 덩어리입니다. 네. 욕망을 극대화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죠. 여러분들이 익히 아실 건데, 그 경제 주체들이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가? 그건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는 또는 욕망을 극대화하는 인간으로 그려지잖아요. 그래서 욕망이 극대화되는 방향으로 행위 내지는 선택이라고 하는 것을 경제 주체들은 하도록 가정되어집니다. 경제학에서는. 그리고 그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수단을 우리가 자본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이 자원이라고 하는 것은 비단 우리 물질적인 자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뭐 이런 것들, 내가 원하는 모든 이런 것들이 나의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수단들이죠. 이런 거, 물질적인 거 다 그렇습니다. 내가 원하는 모든 것, 그걸 충족시켜줄 수 있는 자원들, 뿐만 아니라 돈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형태의 가치를 함유하고 있죠. 그래서 그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내가 가치를 많이 확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돈은 대표적으로 나의 욕망을 충족시킬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수단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게 자원입니다. 네, 자원. 시간도 자원이에요. 이렇게 유형의 어떤 그 물질 이런 것만 자원이 아니라 시간 이런 것도 자원이죠. 내가 시간을 잘 써야 돼요. 시간이라고 하는 수단을 잘 쓰면 쓸수록 나의 욕망은 커지게 되죠. 정책 수단 이런 거 들어보셨죠? 정책 수단. 네, 정책을 쓸 때에도 그러니까 그 의정자들이 정치인들이나 관료들이 정책을 쓸 때에도 그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그걸 잘 써야 시민들 또는 국민들의 욕망의 수준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나 시민들의 욕망의 수준을 크게 만들기 위한 정책 수단들을 써야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다 자원입니다. 유형이든 무형이든 그것을 잘 써야 욕망의 수준이 극대화가 되죠. 근데 경제학에서는 이 욕망은 무한한데 자원은 유한하다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욕망은 무한한데 자원은 유한하다 라고 이제 가정을 합니다. 그 가정을 일단 그런 가정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개념 필수적으로 유한이 무한을 따라잡을 수는 없습니다. 유한한 것은 그냥 유한한 것이기 때문에 도저히 유한은 무한을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개념 필수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한은 그러니까 욕망이 무한하고 그 수단인 자원이 유한하다고 한다면 결코 이 괴리 욕망과 자원 간의 이 괴리 현상은 결코 괴리 형상은 필연적인 것이죠. 괴리가 없어질 수가 없습니다. 요 괴리 현상을 바로 이 괴리 현상, 요거를 희소성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인데, 바로 이것. 그러니까 욕망에 비해서 이게 유한하기 때문에 이게 부족하잖아요. 자원이 욕망에 비해서 부족한 상태. 이걸 이제 우리가 어려운 말로 희소라고 하기 때문에 희소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경제학이 상정하는 세계예요. 세계관입니다. 자원이 부족한 상태, 무엇에 비해서? 욕망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자원이 부족한 상태다 라고 보는 것이죠.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요. 세상은 욕망은 무한하고 자원은 유한하도록 그렇게 해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과연 욕망이 무한한가? 몇몇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할 수도 있죠. 자기를 비추어서 자기는 욕망의 수준이 높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자원이나 수단으로부터 초탈해서 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걸 부정하자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욕망이 큽니다. 욕망이 크고 적어도 내가 가지고 있는 수단이나 자원이라고 하는 건 항상 경제 생활을 하다 보면 턱없이 부족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되게 평범한 사람들은
그 수단이 아주 적다라고 봐도 또는 희생한 세상에 살고 있다라고 봐도 무방하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필연적인 괴리 현상 또는 자원이나 수단이 부족한 현상을 일컬어서 우리가 희소한 세상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세계 인간 경제학이 말하는 세계관이고, 이 괴리가 있다면 이 괴리 내에서 인간은, 그러니까 이런 세계에서, 희소한 세계에서 인간은 어떻게 사는 인간이냐, 여기서 이제 희소성 개념하에서, 희소성 그 자체는 세계관, 경제학이 상정하는 세계관이지만 요 자체 내에서 일단의 인간관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하게 됩니다. 희소성의 세계에서 던져져 있는 인간은 어떤 인간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인간을 우리가 경제인이라고 부르죠. 이걸 경제인이다 라고 부릅니다. 경제인은 호모 이코노미쿠스라고 부르죠. 네, 호모 이코노미. 뭐 어떤 인류 앞에 뭐 어떤 인간한테 호모를 붙이니까 그래서 호모 이코노미쿠스라고 하는 말이 붙어 있죠. 그게 이제 경제인입니다. 그런데 경제학에서 상정하고 있는 그럼 인간관이 여기서 도출이 되게 되는데, 그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합리적 인간이다. 이것은 합리적 인간이다 라고 상정을 합니다. 합리적 인간이라고 상정을 해요. 합리적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인간이냐, 여기서 합리성이라고 하는 말은 쉬운 개념은 아니에요. 네, 경제학에서 합리성이라고 하면 보통 이제 계산 합리성이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목적 합리성이라고 불러도 되는데,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자원을 잘 조직하고 잘 활용하는 인간, 그게 이제 그 합리적 인간 또는 경제인이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욕망 덩어리잖아요. 욕망을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 이 자원을 잘 조직하는 인간, 욕망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자원을 잘 조직하고 잘 활용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원은 부족하거든요. 욕망을 충족시키기에는 자원이 부족하거든요. 그런데 그 부족한 자원을 잘 활용하지 않으면 내 욕망은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내 욕망의 수준이 굉장히 낮아질 수도 있어요. 예컨대 내가 1,000원짜리 하나를 가지고 있다 라고 했을 때, 그 1,000원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1,000원이라고 하는 것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이 1,000원이라고 하는 자원을 가지고 무엇을 하면 내가 가장 욕망의 수준이 커질 것인가를 생각하는 그런 인간이 합리적 인간 또는 경제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호모 이코노미쿠스라고 하는 인간이 그런 유형의 인간이라는 거예요. 1,000원을 들고 편의점 가게에 간다라고 했을 때, 그 편의점 가게에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네, 선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물건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편의점에서 내가 먹을 것을 산다라고 했을 때, 그 먹을 것들 중에 물론 1,000원이라고 하는 어떤 제약 조건이 있죠. 1,000원이라고 하는 그 제약 조건 속에서 내가 가장 원하는, 뭐 과자면 과자, 먹을 것을 사야 될 겁니다. 물론 1,500원, 2,000원짜리는 살 수가 없죠. 1,000원 내에서 살 수 있는 많은 것들 중에 내가 가장 좋아하는 걸 선택을 해야, 즉 1,000원이라는 돈을 잘 활용을 해야 내 욕망이 극대화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이제 경제적 인간 또는 합리적 인간이죠. 즉 자원을 잘 활용하는 인간이다 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의 욕망에 비추어서 나의 자원을 잘 활용하는 인간, 그게 합리적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원을 어떻게 잘 조직할 것인가, 이것이 관건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자원 중에 시간도 있다고 그랬죠. 시간을 어떻게 쓸 것인가. 시간은 유한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죽어요.
하루는 24시간밖에 되지 않죠. 그 24시간의 시간 중에 잠자는 시간, 뭐 하는 시간, 뭐 하는 시간 빼고 내가 가용 가능한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 가용 가능한 시간 중에 그 시간을 어떻게 내가 잘 조직해서 쓸 것인가? 그것이 나의 욕망에 비추어서 얼마나 잘 활용되고 있는가? 그게 합리적 인간이잖아요. 시간을 잘 준수하고 시간을 잘 계획하고 그래야 여러분들의 욕망의 수준이 커지죠. 진주시장은 어떨까요? 진주시장도 합리적 인간이라고 한다면 진주시 시민들이 내놓은 세금, 그 다음에 중앙정부로부터 얻은 세금, 그 세금 일정한 뭐 진주시장도 가용할 수 있는 세금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이제 지출을 하게 되겠죠. 시청에서 어느 정도 지출을 할 텐데 그 지출을 어디에 써야지 시민들의 복리 수준, 후생 수준을 높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 댐을 건설하는 게 시민이 원하는 것인가? 아니면은 소외된 계층들을 돕는 것이 시민이 원하는 것인가? 아니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시민들의 복지를 위한 것인가? 이 모든 것이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고 한다면 정부는 시민들의 욕망의 수준을 가장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선택을 하는 것, 그것이 합리적 선택 또는 합리적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죠. 경제학에서는 모든 게 선택입니다. 모든 행위는 선택이에요. 선택이기 때문에 선택을 잘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 가지 대안들 중에 그래서 경제학에서는 선택, 행위, 행동 뭐 이런 것이 다 같은 말이에요. 결국은 모든 경제 주체들의 행위는 선택일 뿐인 것이죠. 그 여러 대안들 중에 선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택을 잘 해야죠. 욕망에 비치어서 자원들을 잘 활용하도록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다. 이게 이제 이 합리적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 목적이 뭐냐면 욕망이 극대화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욕망의 극대화다. 즉 합리적 인간, 즉 수단, 자원을 잘 조직하는 것은 무엇을 위한 것이다? 욕망을 극대화하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다 같은 말이죠 사실. 욕망 또는 그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이익이에요. 남의 이익이 아니라. 그래서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경제인 또는 합리적 인간이라고 하는 거를 이야기할 때 보통 드는 예가 로빈슨 크루소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 있죠. 로빈슨 크루소는 그야말로 희소성의 상황에 던져져 있는 인간으로 묘사됩니다. 소설이죠. 소설이긴 하지만 그 당시 19세기 영국의 중산층인 로빈슨 크루소가 풍랑을 만나서 배가 뒤집히죠. 그래서 바다에 던져지게 되고 표류를 하다가 무인도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 무인도는 그야말로 욕망의 수준이 상당히 높은 수준에 달해 있던 그 당시 가장 문명 국가인 영국의 한 중산층 시민이 욕망의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다른 나라에 사는 사람에 비해서 훨씬 더 욕망의 수준이 컸겠죠. 욕망은 무한합니다. 하지만 무인도의 상황은 그 욕망을 채워주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한 세상, 희소성의 세상, 자원이 그야말로 유한한, 너무나도 유한해서 도저히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던져져 있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 그래도 합리성을 발휘해서 자기의 욕망을 극대화시키려고 노력하는 그런 인간형으로 그려지는 게 바로 로빈슨 크루소죠. 그래서 결국은 그 열악한 상황에서 로빈슨 크루소는 살아남게 됩니다. 살아남게 되고 그 상황 속에서 합리성이란 무엇인가 또는 희소성이란 무엇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게 해주는 이야기죠. 네. 아무리 인간이 힘들어도, 아무리 인간이 힘들게 되어도 합리성, 그러니까 희소성의 세상이라고 하는 힘든 상황에 있어도 그 영국 사람인 문명 국가에 살았던 그 영국 사람은 결국 합리성을 발휘해서 살아남게 되더라라고 하는 이야기죠. 좀 극단적인 얘긴 합니다만 이게 이제 희소성 하에서 사는 인간형이에요. 이게 바로 경제학에서 상정하는 세계관, 희소성이라고 하는 세계관이 있고 합리적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관이 도출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로빈슨 크루소 이야기는 사실 비단 로빈슨 크루소만의 이야기는 아니죠. 우리가 경제 생활을 하다 보면 사실은 이 로빈슨 크루소가 극단적인 얘기긴 하지만 별로 구조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네, 우리도 살기 위해서 열심히 경제 활동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로빈슨 크루소 같이 아주 생존에 급박한 상황에 처해 있지는 않다고 하지만 또는 여러 사람의 도움 덕분일 수도 있죠. 그것이 어쨌든 우리도 그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도 던져진 어떤 세상에 희소한 세상에 던져진 존재예요. 네. 그 던져진 존재로서 로빈슨 크루소를 생각하면 그것 로빈슨 크루소 여러분의 모습이 될 수도 있죠. 그것이 경제학이 상정하는 인간이라고 한다면 한번 좀 생각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그런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연 그런가? 내가 경제 생활을 하다 보면 정말 로빈슨 크루소가 비슷한 상황인가?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생각이죠. 네. 그래서 우리도 생존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도 뭐 대학을 졸업하게 되면 결국에는 그 직업 전선 또는 취업 전선에 들어가야 되고 노동시장에서 선택을 받아야 되고 그야말로 치열하게 경쟁하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부족한 내가 원하는 일자리는 정말 부족하죠. 네. 절대적인 양에서 또는 절대적으로 내가 일할 수 있는 뭐 직장이 없다거나 이런 것은 별로 없을지 모르지만 내가 원하는 직장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희소합니다. 네, 희소하죠. 하지만 결국은 그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경쟁을 하게 되고 그 경쟁을 통해서 내가 뭔가 내가 원하는 나 욕망을 극대화시켜 줄 수 있는 어떤 일자리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네, 내가 100% 원하는 일자리를 간다는 보장은 없죠. 네, 보장은 없지만 어떻게든 이 세상에 살아남기 위해서 직장을 얻어야 되고 돈을 벌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그게 비단 뭐 로빈슨 크루소만의 이야기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인간관이다. 네, 인간관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제인들은 항상 그 경제적으로 상정된 인간들은 항상 선택하는 인간이에요. 가장 좋은 걸 선택하는 인간입니다. 나의 욕망에 비추어서 내 욕망을 가장 극대화시킬 수 있는 선택을 하는 인간이죠. 그래서 항상 경제인 또는 합리적 인간, 경제학에서 상정한 인간은 그야말로 선택을 하는 주체다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선택을 할 때 잘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편의점에 가서 먹을 거리를 선택하는 인간. 내가 만약에 뭐 새우깡을 가장 좋아하는 사람인데 감자깡을 선택했다. 그러면 굉장히 자원을 잘못 쓴 겁니다. 네, 자원을 잘못 활용한 것이다. 난 새우깡을 선택했었어야 되는 것이죠. 또는 아까 이야기했던 진주시장이 그 시민들은 달이 나는 걸 제일 좋아하는데 예컨대 뭐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돈을 써버렸다. 그러면 그건 낭비입니다. 네. 그 자연을 잘 활용하지 못한 거예요.
그 합리적인 인간이 아니죠. 시장은. 그래서 시장은 항상 잘 파악을 해야 됩니다. 시민들의 어떤 욕망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잘 살피고 시민들의 어떤 욕망을 충족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정부 정책 수단을 써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만이 다음에도 시장에 당선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하는 것이니까. 근데 이때 선택을 할 때 너무 과도하게 치우쳐서 선택을 한다는 것은 합리적인 선택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실은 선택해야 될 것이 많거든요. 나의 욕망을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 나는 뭐 쌀만 선택한다. 이런 거는 사실 내가 가지고 있는 월급 중에 전부를 쌀을 선택한다. 그건 맞지 않죠. 내가 쌀만 먹고 살 것도 아닌데 나는 욕망이 다양하단 말이에요. 예, 사람들도 다양한 욕망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쌀만 물론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쌀만 먹는 것이 가장 좋다. 하루의 일과를 쌀 먹는 데만 쓰겠다. 라고 하는 아주 극단적인 형태의 사람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런 사람들은 많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때는 너무 과도하게 한 곳에 치우쳐서 선택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예컨대 이런 게 있죠. 어느 날 지진이 났어요. 지진이 나서 지진에 대한 경각심의 수준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다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진에 대비해야 된다. 그래서 과도하게 지진에 대한 대비책을 만들게 되고 정치인들이나 관료들이 시민들의 그런 어떤 감정적인 호소, 감정적인 반응에 너무 즉각적으로 대응을 해버리면 아주 자원을 낭비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예컨대 지진에 대한 안전에 대해 너무 극심하게 생각한 나머지, 너무 극심하게 반응한 나머지 이런 요구가 있을 수 있어요. 모든 신축 건물에는 내진 설계를 지진 강도 7이나 8에도 무너지지 않는 내진 설계를 해라 라고 요구할 수 있잖아요. 사실 그렇지만 우리가 경험을 해봤지만 저번에 그 몇 년 전에 났던 그 지진 굉장히 큰 경험을 했었는데 그 지진도 5를 넘지 않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과도하게 지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나머지 7, 8을 해라? 근데 7, 8을 하게 되면 너무 돈이 많이 들거든요. 네, 내진 설계를 7, 8 수준으로 하게 된다면 굉장히 많은 돈을 들일 수밖에 없을 텐데 그렇게 너무 안전에만 돈을 쓰게 되면 다른 데 쓸 돈은 부족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건물을 지을 때도 사실은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서 여러 가지 이제 이 공간 활용에 대한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또는 건축 자재들도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충분한 질의 자재를 확보해서 집을 지어야 되는데 너무 내진 설계에만 집중을 한 나머지 다른 욕구들을 굉장히 과도하게 희생시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안전에만 치우친다거나 뭐 이렇게 해버리면은 사실 그게 욕망의 수준을 극대화시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원을 활용할 때는 균형적으로 다양한 욕망의 수준을 반영을 해서 결정하는 것이 잘한 선택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자원을 잘 활용하는 것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합리적인 게 뭔가, 욕망을 극대화하는 것이 뭔가, 그리고 이 세계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그래서 희소성 하에서 경제학이 상정하는 세계관과 인간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이게 이제 희소성과 관련된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경제 문제죠. 네, 경제 문제라고 하는 것인데 이 경제 문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어떤 공동체든 그 공동체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물질적인 문제
우리가 경제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거를 일종의 정형화 시켜놓고 있습니다. 경제 문제. 반드시 해결해야 될 어떤 공동체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를 한 세네 가지 정도로 나누어 놓고 있죠. 여러분들이 잘 알듯이 그 경제 문제라 함은 무엇을 얼마나 생산할 것인가, 그 다음에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 누구를 위해 생산할 것인가, 언제, 이 네 가지로 나누어지죠. 그런데 이 문제들은 어떤 공동체든 그 공동체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문제들입니다. 이 문제들은,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공동체는 간단하게 경제적으로 해체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매일매일 우리가 해야 되는, 선택해야 되는 문제예요. 선택 또는 의사결정해야 될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어떤 공동체도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경제 문제라고 해서 이 네 가지로 정형화해놨죠. 그걸 처음에 정형화했던 사람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폴 사무엘슨이라는 사람이죠. 네, 폴 사무엘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세 개의 문제를 그의 1948년부터 쓰기 시작했던 경제학 교과서죠. 지금 우리가 보는 미시경제학, 거시경제학이 종합되어져 있는 그런 경제학 책을 이 폴 사무엘슨이 맨 처음 썼잖아요. 네. 경제학이라는 책을 1948년부터 쓰고 이 사람이 죽을 때까지, 이분이 2009년도에 돌아가시는데 2009년도까지 버전업을 계속해가면서 썼습니다. 이 사람의 경제학이라고 하는 책의 특징은 버전을 거듭하면 할수록 계속 그 논의가 추가돼 가지고 그 계속 변화합니다. 교과서가 변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사람이 경제학계의 논쟁이 한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 논쟁 지점들을 다 이제 반영을 해서 그때마다 교과서들이 계속 뭐 버전업 될 때마다 계속 이제 내용이 바뀌어지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슨의 그 책이 19판까지 나왔는가 그런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굉장히 많이 버전업을 많이 했었는데 뭐 그 변화 과정만 보더라도 20세기 후반부 이후에 그 현대 경제학의 흐름이 어떻게 변화됐는지 알 수 있다고 할 정도의 그런 저작물인데, 그 책에 이제 요 경제 문제라고 하는 것이 요 세 가지가 제시되어 있었고, 요 네 번째 문제 언제 생산할 것인가의 문제는 사실 아주 그 후에 나온 겁니다. 네, 70년대 이후에 그야말로 환경 문제라고 하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자각되게 되었고, 그래서 환경 문제가 너무 심각해지면 그 지구 공동체 자체가 위험해지기 때문에 경제 그 공동체가 유지될 수가 없죠. 환경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래서 이 공동체의 붕괴, 지구 공동체의 붕괴라고 하는 어떤 자각 또는 위기 의식, 이런 것들이 70년대 이후에 싹트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나오게 된 문제가 바로 저게 언제 좀 후에 나온 거예요. 언제 생산할 것인가의 문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요 네 번째 이야기 먼저 하면 요 이야기는 언제 생산할 것인가의 문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1992년에 리오데자네이루라고 하는 곳에서
환경 문제에 관해서 여러 논의들이 있게 되고 그 유엔이 주도했던 그런 회의인데 그 여러 전문가들을 놓고 이제 회의가 있게 되고 거기서 이제 천명된 리오 선언 그 브라질의 리오데자네이루라고 하는 도시에서 했었는데 그 리오 선언이라고 하는 것이 채택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 이야기가 나온 것이 바로 이제 지속 가능한 발전 이념이라고 하는 것이 천명이 되죠. 예, 지속 가능한 발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고 하는 것의 이념, 네, 이념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환경 문제가 너무 존재하는 한 이 발전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 이런 이제 의문이 들었던 것이죠. 사실 환경 문제다라고 하면 크게 보면 두 가지 문제예요. 하나는 환경 오염 문제고요. 하나는 자원 고갈 문제입니다. 사실 이 두 개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건데 환경 오염 문제라고 하는 것은 뭐 쓰레기 문제죠. 쓰레기. 그러니까 생산을 하면 할수록 쓰레기가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생산량이 많아지고 그래서 경제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또는 경제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자원을 많이 쓰게 되니까 또는 생산을 많이 하게 되니까 쓰레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고체 형태로 나오는 쓰레기를 우리가 쓰레기 또는 뭐라고 그러죠? 쓰레기 또는 폐기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고체 형태. 액체 형태를 이제 수질 오염 물질 그렇게 이야기하고 기체 형태의 쓰레기를 대기 오염 물질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쓰레기가 그런 형태 그게 이제 뭐 고체든 액체든 기체든 그런 형태의 쓰레기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환경 오염 문제이고 자원 고갈 문제는 생산이 많이 되려면 자원을 많이 써야 되겠죠. 네. 자원을 많이 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생산을 많이 뭐 경제 성장을 하면 할수록 여러 자원들을 많이 쓰죠. 네, 광물 자원, 지하 자원 뭐 이런 것들 많이 씁니다. 네, 철도 많이 쓰고 석유도 많이 쓰고 석탄도 많이 쓰고 가스도 니켈도 뭐 온갖 뭐 여러 가지 뭐 여러 광물들 많이 쓰죠. 네, 이런 여러 가지 자원들이 너무 많이 써서 고갈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문제 제기도 있었단 말이에요. 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하려면 이런 문제들, 환경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경제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지속적이지가 않다라고 하는 문제의식이 생긴 것이죠. 그래서 이 지속 가능한 발전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현재 세대가 뭔가 경제 활동을 할 때 현재 세대가 미래 세대의 필요를 저해하지 않는 선에서 현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 이게 이제 지속 가능한 발전의 개념이죠. 즉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미래 세대의 필요를 저해하지 않는 선에서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 이게 바로 지속 가능한 발전의 이념이거든요. 그래서 현 세대가 너무 많은 자원을 현 세대의 욕망의 수준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너무 많은 자원을 쓰게 되고 그 자원을 너무 많이 쓰기 때문에 환경 오염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그럼 미래 세대에는 과연 그럼 지금만큼의 경제적 풍요를 누릴 수 있겠느냐? 그게 부정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현재 세대에서 쓸 수 있는 자원이나 환경 오염 문제라고 하는 것들도 결국은 현재 세대가 잘 환경 문제를 해결해야 미래 세대에서도 그 풍요가 지속 가능할 수 있다라고 하는 문제 의식에서 나온 게 지속 가능한 발전의 이념입니다. 즉
지속 가능한 발전의 이념의 하에서 보면 현재 세대라고 하는 게 있고 미래 세대라고 하는 시점이 있단 말이에요. 네, 시점이 있고 지금 현재 이거만큼의 자원을 쓸 수 있어요. 근데 이 자원을 현재 세대에서 다 써버리면 너무 과도하게 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다 써버리게 되면 자원 고갈 문제도 발생하고 자원을 많이 쓰면 쓸수록 발생하는 쓰레기 문제, 즉 환경 오염 문제도 많이 발생을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그런 환경 오염 문제나 자원 고갈 문제를 고스란히 미래 세대에 줘버리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적절하게 지금 현재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이라 하더라도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에 나눠서 적절하게 배분을 해서 쓰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 생산할 것인가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미래 시점과 현재 시점, 미래와 현재 시점을 상정을 한 다음에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을 어떻게 언제 써야 되는 이 두 시점을 두고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될 것인가, 현재에 얼마만큼 써야 되고 미래에 얼마만큼 써야 될 것인가의 문제로 기결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언제 생산할 것인가의 문제는 그야말로 지속 가능한 발전의 이념으로부터 도출된 그런 문제 의식이고, 지구촌이 생존을 할 수 없다면, 지구촌이 환경 문제에 의해서 제약을 받게 된다면 그것은 경제에도 굉장히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다라고 하는 의식하에서 경제 문제로 하나 들어간 거죠. 그래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거와 관련해서 언제 생산할 것인가의 문제가 나온 것이죠. 근데 사실 70년대부터 90년대 이르기까지 상당히 걱정을 많이 했죠. 환경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논자들이 나와서 환경에 대한 걱정을 하기도 하고 그랬고, 지금도 환경 문제라고 하는 것은 당변화 문제이고 첨예화되어 있는 문제이긴 합니다만은, 예전에 우려했던 만큼의 자원 고갈 문제랄지 아니면은 환경 오염 문제랄지 이런 것들이 그야말로 극심하게 나오고 있는 그런 문제가 극단화된 형태로 이렇게 드러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이제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환경 친화적인 기술들이 많이 개발이 돼서 사실은 더 깨끗해지고 있어요. 네. 수질이든 대기 물질이든 다, 물론 아직 해결되지 않은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아직은 있습니다만, 예전에 비해서 70년대나 70년대 그야말로 영국이나 미국의 환경, 특히 대기오염 문제가 상당히 심각했었는데 그거를 여러 가지 환경 기술을 통해서 우리가 극복하고 있는 상태죠.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70년대 자동차에서 나온 배기가스랑 지금 자동차에 나오는 배기가스를 비교해 보면 지금이 100분의 1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70년대에 비해서. 그 정도로 환경 기술이 좋아졌죠. 그리고 석유가 고갈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70년대부터 많이 나오기 시작했지만 현재 부존량은 점점 증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지구가 보유하고 있는 석유의 양은 한정돼 있겠죠. 하지만 그 양이 증가한다는 의미는 탐사 기술의 발달입니다. 인간의 탐사 기술의 발달을 통해 가지고 더 많이 석유를 발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더 많이 발견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더 석유의 매장량은 늘어나는 것으로 보이고 있고, 그다음에 미국의 세일 혁명이라고 그러잖아요. 미국이 석유의 주요한 수입국이었는데 이제 수출국으로 변모되고 있죠. 미국의 지금 세일 가스는 100년 넘게 쓸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어마어마한 양이 지금 어마어마한 양의 이제 석유를 쓸 수 있는 시대. 그리고 점점 이제 석유가 줄어들면서 환경 문제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어떤 이성에 의해서
인간의 기술 발전에 의해서 어느 정도 해결되고 있는 측면도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 희소성이라고 하는 개념을 통해서 경제학이 상정하고 있는 세계관과 인간관에 대해서 살펴봤고, 그다음에 경제 문제 중에서 언제 생산할 것인가의 문제가 지속 가능한 발전의 이념과 관련이 돼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네, 요 다른 경제 문제와 관련된 요 세 가지 이야기와 경제 체제 문제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